처음 뵙겠습니다. 정상덕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듣는 말이 Boys be ambitious, dream your dream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dream your dream이 나오네요. 드림 소사이티라고 그러는데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동을 도는 거고, 더러는 꿈에 만족하기도 하고, 더러는 꿈 때문에 좌절돼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서가 깊고 유래가 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하신 김정태 회장님하고 하나금융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강연할 정도의 저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필부가 시골에 가서 농사짓고 이런 얘기를 드리라고 왔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 있다가 이제 이사를 해서 시골로 귀향을 하는 도중에 거기다 이제 동해 소식지에다가 한국은행의 정아마르라는 사람이 지리산으로 가가지고 뭐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더니 거기 총무이사분이 조금 더 클로즈업을 시켜 설명해 줬어요. 이런 일이고 어떻고 저쩌고 어쩌냐 이래서. 근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뭐 총재님이 글을 한번 쓰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글 4편 쓰고 있는 내용을 썼는데 그동안에 이제 귀향하게 된 동기, 귀향해서 적지만 성공을 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애환들을 쓰게 됐는데 그게 그냥 좀 반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엉터리 농사꾼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뭐 그 얘기가 여기저기 알려지고 오늘 제가 초청을 받는 것도 그 얘기 때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연 같은 데 익숙치 않아서 제 말이 좀 빠르기도 하고 시간을 잘 맞출 수도 있는지도 의문이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그대로 전달해 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시골 촌노가 와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농장으로 가시기 전에 한 3분 동안 조금 눈을 감으시고 농장까지 가는 길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눈을 감으시고 제가 좀 낭독을 좀 하겠습니다. 해만 저물면 짭조름이 젖어드는 향수. 유진호 선생은 창랑전기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 표현했다. 내 고향은 해발 450m나 되는 백두대간 산간 벽지로 정막강산이지만 마을 뒷산에 오르면 지리산 천왕봉과 장토목이 짝을 지어 어머니 젖가슴처럼 봉긋이 다가서는 포근한 마을이다. 들녘엔 흥부의 볶아덕이 통편제 판소리로 녹아있다. 시제날에는 바리바리 싸운 제사 음식을 선산 가득 메운 나무꾼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종손이라 뻐기던 소시적 추억이 새롭다. 중년 들어서는 세파에 긁힌 마음의 상처도 아물게 했던 곳이 고향이요 선영이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그리워해야 할 고향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삭막할지 궁금하다. 은퇴 후면 고향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것이 소박한 꿈이었다. 도시 생활이 버거울 때면 물려받은 땅 좀 처분하여 편히 살고 싶은 유혹도 있었지만 그냥 버텼다. 땅 팔아 아파트 몇 평 늘려가면 그때야 좋겠지만 시간 좀 지나면 조상의 음덕을 어느 후손이 기억인들 하겠는가. 차라리 그 땅 가치를 높여 선영 봉사에 보태쓰고 노후 소일거리로 즐기다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종손으로서의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바른 길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요즘 잣대로 보면 고려하기 짝이 없는 독불장군 생각이다. 그러나 안사람은 격렬한 반대에서 차츰 수궁에서 동조로 차츰 내 곁에 다가왔다. 전원생활이란 듣기에는 낭만적일지 몰라도 중늙은이가 다 될 도시주부에겐 그리 녹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짝으로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안사람에게는 탐탁지 않은 결심이지만 그 중대 결단으로 전원생활의 첫 발을 디디게 되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농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만은 그냥 서울에서 있는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큰 돈 많지 않고 그냥 아파트 한 평 가지고 있고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가 아마 그것이 다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행히 천석군 손자로 태어나 가지고 시골엔 땅이 좀 있었어요. 근데
토지 계획이니 뭐니 해서 많이 뺏겼지만 산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산은 그야말로 그냥 방치되다시피 했던 그런 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60년대 녹화 사업을 하면서 그 가치 없는 나무들은 다 빼냈어요. 근데 가치 없는 나무가 지금 보니까 그게 다 가치 있는 나무가 됐어요. 소나무 노송 안에 1억 하는 소나무가 있는데, 그때 이제 어린 소나무 이런 걸 다 베내고 그 경제성이 좋다고는 리키데타 소나무하고 낙엽송을 심었어요. 근데 리키데타 소나무하고 낙엽송이 지금은 전혀 가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고 그 땅이 산성화돼서 땅도 좋지 않아요. 예. 그런 땅이 저기 있었어요. 땅이 저기 있고, 이제 시작은 한 25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교편을 잡으시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종손이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종손인 책임이 저한테 딱 돌아오는 순간에 제가 이제 중압감을 느낀 모양입니다. 시골에는 그 일가집도 다 떠나가고 혼자 감당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놀고 있는 땅에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땅에 나무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놀고 있는 땅이 있었으니까 나무를 심기 시는 거죠.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서울에 있는 땅 같으면 값이 비싸겠지만 시골에 있는 땅이 값이 비싸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리산 그 백두산 그 자락은 그 입지 접근 쪽으로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해발 450m쯤 되니까 나무도 잘 자라서 거기서 키운 나무는 북한까지 가도 다 살 수 있어요. 450m 고지니까. 남쪽에 한 뭐 100m, 200m 있는 것은 서울 이북에 오면 나무가 잘 안 자랍니다. 또 두 번째, 거기는 그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고로쇠도 맛이 좋고 나무도 잘 자라고 거기 있는 오미자니 뭐니가 다 과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를 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허벌판인데 돈이 있어 나무를 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에 6정쯤 된 산이 있고 한쪽에 10정 된 산이 있는데 임도에 그 산에 길을 내야 뭘 가지 않겠습니까? 짐을 지고 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전쯤에 농협에서 임협에서 1억 2천을 빌려가지고 임도를 냈습니다. 임도를 내고 나무를 심었는데 저희 숙모께서 그래요. 자네는 돌았는가? 아이 그 봉급받고 다 하는데 뭐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나무를 심고 그 꼴짝에 가서 그 길을 아무도 안 다니는 길을 내는가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할 때 길을 내야 앞으로 저 차도 들어오고 거기서 수확하는 뭘도 심어나고 나무도 심어나고 다 그런다. 그래 이제 임도를 냈어요. 임도를 냈는데 한 1억 2천인데 지금 1억 2천을 25년 전에 1억 2천 넣으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값은 됐을 거예요. 근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한 것이 마침 안 식구가 이제 뭐 벌이가 좀 있었고 그게 이제 3%짜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에요.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물가가 가면 10년 후에 갚는다 보면 물가 따지면 그냥 내가 둬야 될 부담이 아주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임도를 내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는 산이 악산이에요. 산이 악쪽인데 북쪽에 있는 산에다가 거기 있는 나무가 리키다 소나무고 낙엽송하고 있는 나무를 다 베니까 330이에요. 그때 돈으로 330인데 그때 소나무 심고 뭐 했던 그 일했던 사람들한테 그 30만 원 주고 20만 원 동네 주고 나니까 280만 원 남아요. 280만 원 가지고 거기다 이제 도토리 나무를 심었어요. 도토리 나무를 요만한 도토리 나무를 심었는데 첫 해는 그냥 잘 자라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니까 다른 잡초에 피해서 소나무 다 도토리 나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행착오인 거지 이게 일단에. 그냥 누구 물어보니까 거기는 북향이고 돌 자갈밭도 많고 물도 많고 고로쇠를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로쇠를 이제 제가 임협 산림조합에서 한 2,000주 사서 하고 한 2,000주는 도에서 시에서 줘서 고로쇠 나무 심었습니다. 근데 고로쇠 나무를 심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따로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한 1m 이상 된 나무니까 그냥 괜찮고 한 2, 3년 되는 것만 이렇게 조그마한 이게 염소똥만한 새똥만한 비료가 있어요. 고토 비료라고. 그것만 내주고 가는 났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절로 자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 거기서 이제 그 고로쇠를 팔아서 이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로쇠가 왜 좋냐면
우리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것이 스포츠 음료인데 요새 포카리 스웨트님이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체의 생리 활성수하고 똑같은 화학 성분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고로쇠가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 인체의 생리 활성수의 그 헤르츠가 전해질이 80입니다. 근데 고로쇠의 전해질이 84예요. 일반 물이 가지고 있는 134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거기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좋은 필수 아미노산뿐만 아니고 당도가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수질도 좋고 뭐 좋고 하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 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작업이 필요 없잖아요. 한 20년 돼서 수확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매년 따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로쇠 일단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악산인 데는 그렇게 심고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가 좋은 평지에는 한 10,000평쯤 되는 땅에다가 조경수 포지라고 해서 용도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조경수 포지라고 용도 변동을 하면 거기 있는 나무는 다른 데로 제어를 하고 거기다 다른 나무를 심을 수 있었다 했어요. 그러나 논이나 밭을 10,000평을 하면 엄청나게 크잖아 이게. 근데 산의 10,000평은 그 일도 쉽고 아주 쉽다 이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소나무를 다 옮겨서 임도가 내 있는 그 가로 전부 이제 옮겼어요. 소나무로 수영을 이쁘게 가려가지고 임도를 팩해서 한 4, 5m 거리로 해가지고 한 150단 옮겨놨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마침 이제 제가 그 나무를 심게 된 동기가 저하고 뭘 동업하자는 사람이 제 얘기를 배신해서 절도라고 뭐라고 했던 사람인데 몇 년을 싸워가지고 결국은 법정에서 이겼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무밖에 없어요. 나무인데 그 사람도 나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을 알지만 압류하기도 어렵고 아주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 나무는 누가 주인이라는 것이 법률학적으로 명인에 의한 방법밖에 없어요. 이 나무가 내 땅에 있다. 이 나무가 내 나무라는 명인을 쓴 것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손해를 삐친 사람이 나무 땅에다 시킨 나무인데 나무 땅에서 이미 그 사람한테 임대료가 많이 받았으니까 이걸 압류를 하려도 누가 동의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 그 사람한테 그러면 얼마나 못 받았어 했더니 10년 했는데 지금 3년 가지고 7년을 못 받았대요. 그 나무가 시킨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물어봤어요. 줬어. 그러면 내가 이 나무를 해서 팔면 3년 안에 내 그 돈을 다 갚아주마. 그래서 그냥 만들 동의를 알고 거기다 나무를 압류를 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지금 이렇게 좋은 나무일 줄은 몰랐어요. 그냥 별로 나무인데 없는 나무인데. 그래서 아까 10,000평 된 나무에다가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 나무를. 나무 땅에 비워둘 수 없으니까. 그런데 7, 8년, 15년 후에 이렇게 효자가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한테 운이 있는 거죠 보니까. 나무가 있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에 심었던 나무가 이팝나무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이팝나무가 사실은 수형이 우리 나무에 보면 B급도 안 되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수형이 좋아야 되는데 그때는 나무가 없으니까 대충 심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옮길 수도 없어요. 그건 변론을 하고. 이팝나무는 쌀밥나무라고 하는데 달빛에 보면 아주 환상적인 나무입니다. 예. 달빛에 고봉 쌀밥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그게 좋냐면 흥부가 일을 하다가 우리 마을이 흥부마을인데 허기짓자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흥부가 일하다 허기가 져서 거기서 쓰러져 잤는데 잠깐 자면서 거기 있는 그 쌀밥나무를 보고 그 쌀밥나무로 상상적으로 배를 채웠다는 그런 나무예요. 그게 나무가. 근데 지금 그 나무가 얼마에 팔리냐 하면은 직경 밑에 맨 밑에 집안에서 있는 직경 그것이 이제 직경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근원경이라고 합니다. 그 15점짜리가 지금 나무를 그대로 세워놓고 25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거기서 200주만 팔면 5천만 원 나와요. 세금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파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나무가 노각나무예요. 노각나무는 여름에 5월달, 6월달 피는 나무인데 동백꽃하고 똑같은데 꽃이 하얀 꽃이 펴요. 그런데 꽃이 제일 좋은 꽃은 역시 하얀 꽃입니다. 하얀 꽃을. 붉은색이니 뭐니 나무는 좀 뽐내지만 귀티가 나지 않는데 하얀 꽃이 이팝나무도 하얀 꽃이 피고 노각나무도 하얀 꽃이 피는데 아주 멋집니다. 우리가 기러기 로자 다리 각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러기 다리처럼 미끈하고 이쁘다고 그러는데 중국서는 그 나무를 금수목이라고 해요.
비단금조의 수놓을 숫자 금수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무가 귀여운 나무인데 아무데나 잘 자라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그 정부 청사가 있는데 있죠. 거기 어디죠? 여기 제2청사가 있는데 무슨 도시 뭡니까? 왜 여기 오송 쪽에 되는 충청도 쪽에 우리 예? 세종시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근데 그 나무가 세종시에 있는 나무 그 나무가 나무를 잘못 심어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는 그 음지에다 심어야 되는 나무인데 양지에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심으려면 뭔가 그늘이 있고 그 뒤에 심어야 되는데 근데 그 나무를 우리 걸 사겠다고 100주를 묶어 간 사람이 한 5, 6이에요. A라는 업자가 아이고 정국장 그 나무 좀 합시다. 그래 보시오. 나무 표시해서 이제 나무가 자기 걸 캘 거 이렇게 리본을 달아요. 빨간 거 팔거나 하고. 근데 여러 사람이 지각각 달았어요. 내일 모레 나갈 걸로 했는데 그 나무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중에 팔리긴 했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괜찮은 나무가 도토리 나무가 있습니다. 천하에 많은 나무가 도토리 나무인데 도토리 나무가 아주 수익성이 좋아요. 동생 땅이 1000평 되는 데에다가 요만한 도토리 나무를 한 3,000주 심었어요. 도토리 나무는 여러분 그 콩나물 시루 있잖아요. 콩나물 시루하고 똑같아요. 이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3점 되면 3점 된 다리로 솎아서 팝니다. 나무가 빽빽이는 못 살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5점짜리는 5점짜리 또 팝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시켜 파먹도 이렇게 해서 한 7, 8년 패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도 나무가 남아있지만 너무 키가 못 쓴 것도 있어요. 예. 그 뭐 잘라서도 쓸 수만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일종의 그 세 가지 나무를 해가지고 그냥 괜찮은데 이 나무들이 뭐냐면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그 나무 장사를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거기다 비료를 주려면 몇 사람 들까? 그러면 남자 몇 사람, 여자 몇 사람, 비료값 얼마나? 그래 좋아. 자네가 그 사람하고 저렇게 하고 간식까지 다 하게. 그러면 대충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비료 몇 포대, 간식 얼마, 식당 얼마나 다 싹딱 돈을 줍니다 전화로.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이 됐는지를 토요일, 일요일 걸리면 제가 가서 가고 그냥 주중에 걸리면 나중에 가서 한번 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경수가 좋은 이유가 다른 나무처럼 일이 복잡하지 않고 공정도 간단하고 올해 못 팔면 내년에 팔아야 되고 또 나무가 배면 잘라버리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농사가 올해 못 팔면 안 되고 오늘 못 팔면 안 되고 그래서 생선이고 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나무가 무슨 이점이 있냐면 처음에 나무가 어릴 때는 제초 작업도 해주고 비료도 주고 또 나무를 이제 수영을 키우기도 이렇게 해요. 근데 한 3년 돼가지고 나무가 제대로 딱 서면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넝쿨이 올라가는 것만 1년 넘어주면 되고 간혹 이제 비료 좀 뿌려준 거 하고 비료를 안 주면 나무가 잘 안 커요. 그냥 비료를 좀 주는 거 하고 그런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7, 8년 해가지고 나무에 괜찮다 보니까 제가 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아까 그 10,000평 되는 산에다가 사과를 심으면 좋겠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사과를 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 선산도 있고 나무 빼려면 몇 년 간다고 하는데 그거 언제 하겠냐고 선산에다 그 얘기하면 종친들이 얼마나 뭐라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논 3,000평인데 그걸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그 사과는 일이 많이 든 일인데 그거 어떻게 내가 그걸 다 감당을 하겠는가. 그리고 논에다가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감당을 하겠느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논에도 그 사과나무를 심을 때 한 1m쯤에 유공간이라고 이렇게 물을 빼요. 유공간을 묻어서. 그러니까 논이 밭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리고 사과나무 심을 때 자네는 서울에 있으니까 괜찮고 붙박이 일꾼만 하나 잡아주라 이거예요. 붙박이 일꾼만. 그러면 그 사람이 틈틈이 하고 품 드는 거 여기서 다 알아주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뭐 비료도 주고 가끔 제초제도 뿌려주고 가끔 벌레 흔하는 뭐 이것도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이게 내가 하니까 나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면 다 된다 이게 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무 심리도 많이 도와줬고 아주 모르는 게 없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첫 해, 두 해, 세 해는 고난의 행군인지는 모르고 가면 나무가 잘 된 것 같고 무슨 잘 된 거 하니까
아침에 여기서 출근해 와서 거기서 사과를 보고 300km인데 가서 보고 저녁에 오면은 하루 도댕겨 오는데 갔다 오면 필요한데 그 가서 나무 크는 거 보고 나무 잘 된다는 기분에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갈 때는 제가 운전하고 올 때는 안 싣고 운전하고 그러니까. 그래 잘 되려니 하고 해서 이제 작년이 3년째로 첫 해 과일을 다는 해였어요. 근데 작년에 처음 가서 보고 가서 이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재작년 10월에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 도시 외곽 지역으로 가면 농업기술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적인 강의도 해주고 기술도 추진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주고 있어요. 그래 거기 이제 귀농귀촌 교육센터가 있었어요. 귀농귀촌 센터를 갔더니 그게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너무 좋은 강좌예요. 남원이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이 여러 저런 조건이 있고 남원에서 지금 잘 되는 상품이 여러 이런 양파고 미꾸라지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씨감자도 있고 뭐 또 뭐 다 있다. 그래서 뭐 복숭아도 있고 배도 있고 뭐 다 있다. 고사리도 있고 다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뭘로 관심 있나를 선정을 해주고 그 농가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일주일 코스인데 아주 좋은 코스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을 한다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연가 요새 한 일주일 연가를 내서 한번 다녀오십시오.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미리 다녀오시라는 의미로 합니다 보니까. 그래 거기서 다 듣고 우리 다른 좋은 사과밭에는 가고 이제 또 어디 가볼 데 없냐고 그래서 우리 농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근데 우리 농장은 잘된 농장이 아니고 주인도 없이 그 사과나무니가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살아나무라는데 주인도 원거리 있어가지고 없는 사람인데 와서 보고는 전부 고개를 살려살려요. 사과를 다 한 사람들이. 그 기술센터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 봤더니 차마 말은 못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거 올해 갈아엎고 다시 나무를 심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래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1년이는 3년 차에 수영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잘 키워둬야 그래야 나무 자세도 없고 과일도 좋고 과일도 굵다는데 전혀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무리해서. 이게 뭐 완전 그 순간에 이제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센터에 가서 그러면 요 공방에서 사과에 관한 제일 박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지리산 밑에 하늘재라는 농부를 한 사람인데 사과 마이스터 과장도 한 분이고 17년간의 사과를 한 분인데 그냥 반도 기술센터의 직원이었다가 그걸 관두고 이러저런 거 다 사과나무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 와서 보니까 그냥 반도 나무 상태가 좋지는 않는데 이미 오래 갈아 낄 수는 없고 시간이 걸리니까 오래 있는 나무를 한번 이게 뭔가 개선을 해보자. 개선을 해보고 혹시 요게 올해 제대로 본궤도에 못 가면 그러면 내년에 그 나무만 갈아 끼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서울에 집도 있지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옛날 우리가 살던 집이니 뭘 다 가보니까 전부 요새는 뭐 집도 세력에서 안 될 뿐만 아니라 새 집을 짓는 농가도 전부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요. 부엌도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옛날 저 천석군 손자인데 그 집이 귀하게 살던 집이 우리한 누추한 우리 집에 살겠느냐. 그 다음에 그 수세식 변소도 아니고 그냥 앉아 쪼그리는 변소 그냥 아무도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제 지리산 옆에 가가지고 펜션에 가지고 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그 집 냉장고고 그 집 부엌은 있는데 밥통 우리 거 가져가고 냉장고가 있으니까 김치는 사서 대충 넣고 소꿉장난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부부가 우리가 소꿉장난하는데 아침 한 7시쯤 밥을 먹고 8시부터 12시까지는 아까 저 소리제 농원이라고 사과하는 그 집에 가가지고 가서 배웁니다. 실기를 이제. 요 철에는 사과꽃은 어떻게 따고 수영은 어떻게 갔다 하고 사람은 어떻게 전하고 또 비료는 어떻게 하고 합니다. 오전에 그렇게 배우고 오후에 저희 사과밭에 가서 이제 두 부부가 이렇게 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밥을 먹고 도시락을 하나 싸서 농장에서 먹고 저녁 도시락 먹고 이렇게 6개월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3월부터 한 6개월쯤 가니까 조금 피곤하고 힘은 들었지만 나무가 조금씩 좋아지게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나무를 첫 수확을 했는데 작년에 추석이 8월 29일인가 그래요. 8월 27일인가. 다른 집의 사과는 8월 27일에 사과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집의 사과는 그 유목이라서 좀 빨리 나올 뿐만 아니라
사과도 좀 커요. 그리고 나무가 어리니까 좀 빨리 수확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작년에 그 엉터리 같은 나무에서, 형편없는 나무에서 거기서 인건비 거치고 비료값 거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게 4년제 첫 수확은 그게 정답이래요. 4년제 첫 수확은. 그래 이제 작년까지 이렇게 지났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지나다 보니까 뭐가 제대로 되는 것이 그대로 없어요. 항상 보니까. 고래서 나무도 그렇게 좋고 뭐 하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면 고래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 전에 큰 눈 언 땅에 눈이 쌓는 이런 파인에다가 코르크를 구멍을 뚫어 수액을 받아요. 그러니까 땅이 얼거나 놓으면 물이 안 나옵니다. 이게 물이 안 나와요. 아예. 그리고 비가 와도 물이 안 나와요. 날씨가 물이 안 나와요. 맑은 날에 일교차가 심한 날 깨끗한 날은 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팔대값을 야다니고 어떤 때는 막 30명 40명 주문을 기다리고 왜 안 오냐고 하는데 물이 안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래 이제 어디 저장고가 있는 농장고 쪽에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저장을 해서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따서 하루 따는데 하루 택배하는데 하루 집에서 하루 3일 걸리니까 날씨가 더운 날은 그게 뭐가 생겨요. 이게.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식혜 먹는데 처음에는 맑은 시점은 조금 지나면서 색깔이 가고 뭐가 가라앉잖아요. 당도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발효 과정이 좋은 건데 먹는 사람은 그게 못 먹을 거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둘 먹던 사람이 떨어져요. 그걸 전화로 아무리 설명해도 뭐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좀 아시는 분들은 미리 좋은 거를 아주 처음 하루에 한 말 두 말 나올까 말까 한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밍밍하니까 이게 뭐 물탔구만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을 못 알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고로쇠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전해질이 어떻고 우리 몸이 어떻고 왜 고로쇠가 됐냐. 이게 뼈가 좋다 해서 골리수다. 어린이나 노인이나 먹는 거다. 옛날 고승인 동안거로 무릎을 못 쓰다가 이물 먹고 일어났다는 설화가 있다. 카나다에는 이거를 무식해가지고 시럽을 만들어서 빵에 찍어 먹는데 먹기는 좋지만 그렇게 먹으면 고로쇠 효과를 완전히 제로로 가는 거다. 차라리 그러려면 설탕꿀이나 조청꿀이 찍어 먹지. 그런 얘기 자료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 길마다 지금 오늘 도착하니까 오늘 보냈으니까 받는 즉시 냉장고를 넣으세요. 그리고 2병은 냉장고로 넣고 나무는 딤채를 넣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나씩 했어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모르고. 그리고 처음 아침 일찍 든 말은 이것이 맛은 없지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고객들을 몇 사람씩 잡았어요. 그래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경수의 또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 잘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저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방법이 조금 한꺼번에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이래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디가 먼저 할래? 먼저 하겠다는 데 가서 한번 해보고 거기서 가진 시행착오를 다 겪고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느끼지 못한 그게 다 나옵니다. 그건 제가 비판을 한 얘기 아니고 4대강 개발에서 하는 작업이 첫 해는 준설이에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 나무를 보고 제가 한 건 아닌데 첫 해는 준설이니까 땅 파고 보 막고 이겁니다. 첫째 두 해는 준설이고 셋째는 보를 막고 도로를 막는 겁니다. 3, 4년째. 5, 6, 6차는 뭡니까? 그거 나무 심어야 되거든요. 도구도 뭐 무슨 시설도 만들어야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경수가 앞으로 장래가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요게 가다 계속되지 않고 지금 스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잔뜩 심어놓은 나무가 지금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무가 좀 괜찮은 그냥 나무가 있으면 그냥 다 팔렸는데 지금은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가정도 좋은 그런 사람만 혼처가 있듯이 지금은 이쁜 나무만 팔리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팔렸던 나무가 가치가 없는 나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면 다른 나무하고 겹쳐가지고 이게 잘 못 자라요. 그 방법이 있죠. 그러면 그냥 옆에 있는 나무를 쳐야 됩니다. 그거 두고 하겠다 해서 하나 값을 못 받는데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나무도 수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경사라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올해 예를 들어서 12만에 팔라고 해서 안 팔렸던 것이 한 내년 봄에 가서 15만에 팔아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이 우리가 정보의 부재에 이르러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들이 정보를 잘 몰라죠. 그런 게 있어요. 도토리 나무도 이게 베네라 해서 이게 자르려고 하는데 안 자르고 나서 키만큼 나는데 작년에 못 팔던 값에다 10,000원 더 팔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수라 고려서 나무라는 것이 조경수라는 나무 것이 기복이 심하지만 기복이 심할 때 나자빠서 있으면 안 되고 그때 내년을 겨냥하고 판로를 미리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어디 주로 하느냐? 뭐 토지개발공사에서 한다, 도로공사한다. 대충 정보를 보면 무슨 나무가 어떻게 하고 무슨 나무가 대충 가닥이 잡혀요. 그래 거기다 미리 얘기합니다. 우리 나무를 사는 사람한테다가 요 나무인데 좀 싸게 줄 테니까 빨리 내기셔 그래. 그래 저는 나무가 없어서 못 팔았지 나무가 수행이 못 팔은 것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예. 근데 요게 아까 이제 4대강 개발 사업이 4년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예. 느티나무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느티나무를 막 농부한테 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10점짜리 12만 하는 느티나무가 15점짜리도 12점밖에 안 돼 안 팔려. 수특히 많이 있는데. 근데 다른 나무는 이제 같이 섞여 있어 괜찮아요. 느티나무는 나무하고 나무하고 겹치면 거기가 벌레 생겨 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조경수의 실패 사례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사과 사부 고난의 행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과 이거 하나 한번. 올해 이제 저하고 우리 안 식구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 이러다가 올해 당신이나 나나 이게 사과밭에 죽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안 식구도 하다 보면 같이 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 잡을 떨어져요. 그래서 전화를 막 해요. 전화를 한 이유가 이 사람 일했는가가 아니고 혹시 쓰러졌나 뭐 이러는 경우가 있다고. 언제 한 번은 저는 일찍이 마치고 이제 안 식구는 한 30분 먼저 들어와서 밥 준비를 하고 뭘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내가 일 다 하고 와서 밥을 보려고 하니까 밥이 없어요. 밥도 아무 준비도 없어요. 그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 갔더니 아이나 딸까 어디 가서 지금 막 이래가지고 뭘 토하고 이러고 있어 보니까. 그래서 안 식구가 참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안 식구가 글을 하나 쓰라고 해서 썼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남편의 가문이설에 속아가지고 내가 동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김추자의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실감이 난다. 근데 그것을 자제하지 않고 그런데 이왕 이걸 저질러진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를 뭔가 뭘 해서 해야지. 그렇다고 내가 힘들다고 떠나고 나면 요 말라깽이 사람 또 죽겠지. 그래 이제 그런 적이 있어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 작년하고 올해는 붙박이로 한 달에 300을 주겠다. 300을 줄 테니까 일을 하라. 그런데 누구나 보고 300이 큰 돈이 와서 일을 시작하려고. 근데 해보니까 힘드니까 도중에서 슬슬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없는데 슬슬 빠지는 누가요? 결국은 우리 둘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힘들었어요. 올해 힘들고 마침 이제 처남이 와가지고 사과를 도우면서 일이 좀 쉬워졌는데 올 7월부터 올 9월까지는 안 식구는 저보다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일을 적게 하고 저는 하루에 11시간씩 일했어요. 제가 요 몸무게 신발 다 신고 60kg입니다. 젊을 때는 맨몸에 60kg인데 구두 신고 다 신고 60kg인데 요새는 구두 신고 다 치러도 57kg밖에 안 나요. 그게 너무 많이 말랐다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올해 유난히도 더웠어요. 32도까지 갔습니다 올해. 그런데 12시부터 4시까지 32도는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4시 반이면 동트니까 5시 일어나가지고 누룽지 먹고 5시 반부터 일 시켜가지고 12시 반까지 일합니다. 도중에 이제 런치 박스에다가 옆에 저 신세계 박스에 가면 저 갈비 하는 박스 용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 넣고 뭐 넣고 넣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바로 집 앞에 가수원이지만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12시 반까지 해요. 12시 반까지 하고 이제 점심 먹고는 일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쉽니다. 조금 쉬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하는 소식지에서 글 쓰라니까 그때 이제 글도 쓰고 또 뭐 남은 신문에서 이제 제 글 보고 나서 글 좋다고 해서 컬럼을 쏟아서 컬럼도 쓰고 비 오는 날하고 아까 그런 날은 이제 틈틈이 걸어가고 또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4시 반쯤 되면 이제 기온이 한 30도나 29도 정도. 4시 반에 했는데 8시 반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11시간씩 일했어요. 하루에 11시.
그러니까 덥지가 않아요. 거기서 일하는 동안은. 일하는 동안은 서서 이거 선들바람 불고 덥지 않고, 오히려 더울 때는 뭐냐면 이열치열하고 일할 때는 덥지 않는데 12시 반에서 4시 반까지 밥 먹고 쉬는 동안은 더워요. 선풍기 뜨고 덥는데 일하는 동안은 전혀 덥지 않다. 그래서 야, 일의 가치, 노동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요. 그냥 그 우리가 뭐 한국은행이나 감독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년의 실적이 어떻게 돼 있고 내가 할 목표는 뭐가 있고 내 가정사는 뭔가 항상 머릿속에 오면서 가면서 저녁에 자면서 머릿속에 뭐니까 잠도 개운하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일하는 기간은 딱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거 저거하고 다 하고 그냥 용변 마르면 용변 마르고 물 마시면 물 먹고 배고프다 싶으면 12시 반이고 또 일하다 낮잠 자다가 깨면 4시 반이에요. 가서 다시 아니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일을 많이 하면 저녁에 일찍 자고요. 저는 하도 생각이 많고 이래가지고 밤을 늦게 자고 잠을 설치고 늦잠 자고 이런 건데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래 뭐가 좋냐 보니까 위가 안 좋아가지고 맨날 트림하고 그래서 애들이 아빠 좀 트림은 다른 사람하고 또 가스도 차고 또 장도 안 좋고 변도 안 좋고 이렇게 하세요. 사과나무 있는 동안에 모든 이장병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힘든 일을 모든 우리가 인생사가 뭐든지 평탄하다면 뭐라고 불편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그러면 일찍이 암 걸리고 뭐가 다 죽는답니다. 약간의 긴장이 있어야 되고 약간의 노동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자기가 피는 걸 더 하고 어려움이 있는 걸 극복하고 난 다음에 희열은 아주 희열을 느낍니다. 근데 순탄하게 한 사람은 그걸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상에 자라는 그 부잣집에서 온상에 자라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뭐가 왔더라도 금방 좌절하고 금방 가고 금방 어디 가서 나쁜 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대 가서 진짜 대학이라는 얘기듯이 고통을 한번 겪고 나서 새로운 거가 나오고 그러면 그 뭔가 모르게 자기가 희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자기 지식이 능력입니다. 지혜가 요때 요 작업을 해서 요렇게 했는데 요 작업이 나중에 요런 단계를 가서 요런 단계구나. 그러니까 처음 작업할 때는 요것만 했는데 요것이 앞으로 과일까지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 그때 두 번 늘지 않더라고 한 번에 끝난 겁니다. 근데 2번 이른다고 다 해놓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무 가지를 이렇게 틀어놨던 나무를 아니네 또 요렇게 틀으면 두 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 시작할 때 요 나무 가지가 일로 가고 열로 가고 하니까 대충 요렇게 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과나무를 하면 칼이 필요하고 핀이 필요한데 핀을 겁니다. 사과나무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는 핀들과 핀을 이렇게 겁니다. 그러면 한 2년 그런 동안에 작년에 할 걸 2번 할 일을 올해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100이라는 일을 나 혼자 했는데 올해 보니까 200인 일은 올해 혼자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자기가 그동안 느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고통이 없고 뭐니 없다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있고 뭘 겪어가면서 뭔가 새롭게 치는 걸 느끼고 인생의 가치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사서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서 고생이 재밌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즐길 때 매일 골프 치면서 매일 죽고 그래서 그게 재밌는 것 같지만 농사꾼한테 그거 아주 고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골프 치고 뭐 하고 나면 얼마나 신경 스트레스고 뭐 하고 합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면 이웃집에 뭐 할 수 있고 뭐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저를 보면 우습게 보이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보면 우습게 보여요. 제가 이제 농촌으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종손으로서 가야 될 일이 있고 여긴가 뭐가 누군가 맡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고 아까 이제 우리 창랑경과 유진호 씨가 쓴 그 중학교 2학년 책에 실린 책이고 그 다음에 실린 책이 알퐁스 도데의 별이죠. 알퐁스 도데가 쓴 책이 두 책입니다. 근데 그 둘이 아주 목가적이고 창랑전기는 여기 서울에 관한 얘기인데 마포에 관한 얘기고 알퐁스 도데의 별은 목가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했을 때 그런 그 전원에 대한 그런 향수하고 종손으로 가져 있는 의무 하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회장님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지식인이나 그다음에 과거에 한다랑 했던 사람들이 고쳐야 될 점이 한 번 끝나고 은퇴할 시기에 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또 어디 가서요. 자기가 건강보험 했을 때 한 번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물러나고
다음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서울 생활 패턴을 한다면 저도 HSBC 감사 끝나고 어디 가서 뭘 또 하고 어디 법률 가서 뭐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 맞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것이 요새에게는 일 나누기고 아주 나쁜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떠나고 그 자리를 후배가 와야 되고 후배도 잠깐 더 떠나와야 이래야 되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선비 사상이에요. 선비들이 옛날에 뭐 관직을 있었든 여기서 장사를 했든 뭐 했든 선비라고 장사하는 사람이 선비가 아닙니다. 돈을 벌었든 인생 말년에 가서 고향 봉사하고 선영 봉사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뭐 도와주고 책을 쓰고 자기 시를 쓰거나 서예를 쓰거나 이렇게 지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말년까지 노역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떠나려고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임금이 괴장이라고 선사해가지고 더 안 치고 그랬습니까? 옛날엔 떠나는 걸 좋아해요. 지금은 자꾸 자기가 안 다니는 걸 좋아하시나 이거는 아니란 얘기 들고 그러니까 그 젊을 때 빨리 가서 시골로 가야 하는 얘기하고 두 번째 이제 제가 하는 메시지가 그 사람들이 그 옛날에 우리가 신입행원대 입행했을 때는 55이 정년이었는데 그때 지점장이나 부장이 시인쯤하고 빠른 사람은 시인의 임원을 했어요. 근데 시인의 임원을 한 사람들이 퇴직 전에 애들 교육 다 시키고 다 하고 퇴직금도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 자기 상 동안에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 디모그래피 체인지가 하도 심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거의 90까지 살 겁니다. 근데 좀 늦었다고 해서 60년 이후에 90년까지 뭘로 살겠습니까? 나머지 인간 그러니까 전반전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후반전이 있는데 스포츠의 후반전은 이기고 지니까 지금 딱 절반의 하프타임 있고 어떤 때는 쿼터타임 있고 어떤 때는 피어리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순간에 지금까지 온 것하고 뭘 바꿔서 어떻게 갈까를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은 순간순간이 하프타임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일이 뭐지? 앞으로 뭐 해야죠? 근데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볼 때는 챕터 1은 여러분처럼 지금 현직에서 잘 있는 거고 챕터 2는 은퇴 후에 뭘까라는 걸 생각합니다. 챕터 2의 은퇴 후에 뭘까를 생각하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선비 사상이 좋겠다는 얘기 하나 하고 서울에 굳이 있을 얘기를 하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얘기를 찾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맞는 얘기. 저 같으면 고향인데다가 농토도 있고 뭐하고 가고 또 여러분 중에 누가 있으면은 내가 뭐 우리 삼촌이 그 음식점을 잘하는데 내가 요리도 있잖아. 그럼 어디 가서 음식점 하겠다는 거. 어디 가니까 내가 봐온 것이 뭐 근데 금융 뭐인데 내가 개업을 해서 근데 뭐 금융 관계에 뭐 이렇게 억울한 당한 사람이지 그 사람 때문에 뭐 조언을 해준다 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뭔가를 지금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거를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혀 바꿔서 새로운 챕터에 가서 그걸 뭔가 베풀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 그런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농촌에 관한 얘기를 한 이유가 아까 이제 90대까지 살았는데 90대까지 살려고 하면 뭡니까? 첫 번째 건강해야 됩니다. 치매에 걸리고 중병 걸리고 아프고 90세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들만 고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거기에 살려면 어느 정도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정적인 경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외국에는 다 돼서 50에 60에 은퇴를 하고 연금을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110만 원인가 받는데 110만 원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을 안 했더라면 앞으로 90까지 어떻게 살까 걱정이 까마득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나가지고 한 200만 원 받을지 모르지만 그때 여러분이 은퇴하고 나서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뭔가 빨리 미래를 준비한다는 얘기 안 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옛날에는 애들 결혼시키면 다 끝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만 살면. 그리고 우리들 부부는 애들들이 다 건사를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결혼해서 아들 며느리 손자 다 해주고 며느리한테도 며느라 너 애썼으니까 너 생일날 이렇게 하라고 뭘 해줘야 그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님 뭘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 키울 때도 아주 귀엽지만 용돈 안 줘보세요. 에이 할아버지 담배나 피우고 야 너 지금 뭐 하고 싶어? 스케이트보드 하나 사줄까? 그래 하나 사. 스케이트보드 하나. 야 요새 핸드폰 뭐가 좋냐? 요래 해서 손자한테도 베풀고 그래야 조선간에 가가지고 용돈도 자주 준 할아버지가 그때 할아버지가 나 용돈 많이 주었는데 병원에 가서 인사하고 나중에 죽어서 그 산소이라도 자주 하겠습니까? 그냥 옛날처럼 사가지고 아무 대우도 못 받습니다.
또 여러분이 부인한테도 예컨대 우리가 성생활이 있었으니까 그냥 즐기고 살았고 정 때문에 살았지만 60, 70 늘어나면서 그 배우자가 자기에 대한 존경심이 나무가 엄청나게 달라진 겁니다. 그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강해서 부인도 돌봐야 되고 어디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즐거운 소일거리도 하고 또 돈이 있어서 뭐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전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돈 있고 건강하다고 아무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즐길 수 있는 동반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즐길 수 있는 동반자가 첫째는 부인이고 두 번째는 친구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저 같으면 판소리입니다. 저 같으면 판소리. 누구는 시화, 누구는 물가. 이렇게 많이 있어야 하루아침에 오늘은 그 친구를 만나서 낚시를 한번 가야지. 오늘은 그 친구가 가서 뭐 골프를 해야지. 이게 많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다 이 얘기를 공통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서울에 있지 않고 가까운 데 가서 그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수입할 수 없는 품목에 하는 것이 좋다 그럽니다. 지금 사과나 포도가 큰 이익이 온 것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FTA를 하게 되면 지금 값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경수 그 큰 나무를 어디서 수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입니다. 나무의 가치가 그렇다입니다. 또 이제 쌀도 지금 뭐 작년에 뭐 했던 것이 지금 뭐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우리가 쌀 생산한 것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쌀 아주 좋은 것에 비해서 4배 값을 먹고 살아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뭘 도와줬다 하면 앞으로는 그걸 다 감당해 주기는 정부 지원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내 발로 뛰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러시다 와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수촌을 가봤더니 골프 치고 뭐 하는 그것도 아니고 비버리 힐스 가면 좋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갑부도 아니고 딱 장수촌의 특징이 뭐냐면 해안가에 있거나 고안지대에 있거나 열심히 늙어서 일하면서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이랍니다. 그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낙천적으로 일하고 그러니까 손자, 증손자, 고손자하고 연대가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재밌어요. 중앙아시아 터키 그래서 중앙아시아가 이제 포도를 많이 한 지방인데 아주 오래 살고 아주 건강하다. 근데 우리가 세계 1, 2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건강이고 총 때문에 사람 죽이고 부모 때문에 멀고 암이 많이고 다 있기 때문에 합니다. 치매는 열심히 일하고 분주일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여기서 자꾸 한가해 있고 다른 생각하고 일찍 자고 간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치매고 나머지 성인병인데 그런저런 측면에서 농촌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이제 조경수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뭔가 찾아보면 그 틈새가 있습니다. 근데 천석군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상업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천석군이 한 2만 명쯤 된답니다. 2만 명쯤 되는데 그 천석군이면 순수비로 1억 6천입니다. 지금 15만 원이니까 1억 6천을 하는 농민 어머니를 봤더니 제일 많은 것이 경상북도인데 경상북도는 축산, 소 키운 사람. 그 다음에 사과, 과수. 그 다음에 경상남도의 시설원에, 전라남도의 과수 일배하고 시설원에, 전라북도의 아까 고사리 이게 사과 이런 거고 충청남도보다 충청북도가 많은데 사과가 이런 것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연하지만 그 정도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미리 준비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아야 면장이라는 말은 여기다 하는데 저같이 잘 모르고 뭘 시작하려면 시행착오가 많이 나는 거고 저는 용케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 그냥 잘 풀렸어요. 근데 농촌에 가서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서울로 다시 오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만 잔뜩 먹고 서울 와서 가정부를 해서 이런 사람이 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이제 그 수익을 내야 되고 연간 목표가 있는 분들은 부담이 많이 갈 겁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일해 간다고 생산성이 높아진 게 절대 아니에요.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일에 몰두하고 해야 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시험 볼 때 열흘 전에 시험 보는데 닷새 동안은 공부한다고 하지만 많이 안 나고 시험 보기 전에 닷새 후에 하는 것이 훨씬 집중 느끼고 훨씬 하고 성적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같으면 그래요. 일주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아까 그런 생각을 위해서 그런 준비를 준비하시라는 게 얘기고 그것이 회사에 도움이 돼요. 왜?
하나금융그룹에서 나간 사람들이 다 잘 돼가지고 잘한 것이 회장님이나 하나그룹에서 바라는 목표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병들어 죽었다 어디였다 그러면 그것도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 문제에서 일주일 내내 한 가지 몰두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 하나고, 그렇다면 안배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좀 지나치나요 얘가? 그렇게 해서 사회를 이해하고 나머지 이틀은 가족을 위한달지 내 건강을 위한달지 내 노후 생활을 위한달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무의 장점이 뭐냐면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상품은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110만 원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1년에 그래도 한 7, 8천, 올해는 그 사과에서 한 6천 받고 조경수에서 한 3천 받고 한 9천 정도 올해는 수입이 될 거예요. 9천을 수입하려면 세금 떼고 나면 상당히 많은데 아무 세금이 없다 이겁니다. 세금이 없고 또 이제 재테크 면에서 여러분 얘기해요. 여러분이 10억, 20억, 30억 나중에 주고 이제 갔을 때 그 돈을 그냥 현금 자산을 올려면 세금이 상속세가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얘기하는 것이 산을 사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산을 사라고. 산을 사면 나중에 상속세가 어떻게 나냐면 산에 있는 지표까지만 세금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기준이 산에 대한 정보예요. 근데 거기다 나무를 잔뜩 심어보세요. 나무를 심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0억쯤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20억쯤 되는데 나머지 나하고 금융자산으로 10억쯤 나면 세금이 많이 나가요. 근데 10억을 산을 10억 산은 엄청나죠. 한 2, 3억 준 상을 넓은 땅을 사서 거기다 한 10억쯤 나무를 투자를 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게 실질 가치는 15억인데 세금을 내는 가피는 그 논산산 2억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절세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생산품에 대해서 부가가세가 없나는 세금 혜택 안 하고 상속세에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논이나 밭은 그게 안 돼요. 논이나 밭은. 논에다가 부가가치를 높일 뭐가 없잖아요. 논 심는 것밖에 없으니까. 임야는 부가가치를 높일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핵심은 서울에 있어서 이러는 것보다 서울에 있더라도 규모를 줄이고 인근으로 가서 이런 걸 하고 그게 친환경적이고 가급적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이고 나한테 맞는 거고 내가 잘하는 거고 이런 거를 준비하는데 미리 좀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드린 겁니다. 보면 이제 제가 이 강연했던 것이 이제 경험이 적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전달할지 몰랐는데 조금 보니까 가급적 비교적 시간에 거의 맞게 갔네 보니까. 그래 이제 아까 요런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는 요것이 첫 번째 하나의 거가 배우자 얘기입니다. 제가 그 옆에다가 처칠기삼이라고 썼어요. 처하만사석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촌에 가서 뭐 하는 것은 서울서는 혼자 할 수 있고 말해서 농촌에 가서는 혼자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혼자 밥을 하고 혼자 빨래를 하고 혼자 하고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꾼 20명을 혼자 하려고 그러면 셋욕이 새참 실어 와야지 밥에 도저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인이 모여서 새참 실어 오기도 하고 간단하게 밥도 밀어 이게 되는 건데 대부분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배우들은 부인들이 절대 시골을 한 이틀 다녀오는 것 같이 저처럼 붙박 이런 걸 다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감은 이설로 하든 어떻든 미리 조금씩 세뇌를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100% 가든 10% 가든 모르겠는데 조금씩 농촌이 이게 우리가 디모그래픽 체인지 때문에 이렇게 좋다. 농촌이 이런 게 좋다. 실직 나면 서로 하자. 이렇게 해서 뭔가 해두는 것이 농촌에 가는 게 좋다는 얘기 들고. 그 다음에 저는 처칠기삼 처하만사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우리 안식구는 처전 농촌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사는 그 남원시에서 교편 잡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첫해 사과나무를 짓고 장비가 다 필요한데 전부 빌렸었어요. 딱 산타페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수확하는데 보니까 큰 짐차도 필요하고 경운기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근데 안식구는 저는 뭐 그래도 감독원도 있고 지수도 있고 그래서 괜찮은 직장이었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저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울서 전화하고 고생하네 뭐 천천히 일하는데 안식구 제전에 거기 다 깔려있는데 이웃 동네 이장이 둘 있어요. 제가 사는 고향 동네인데 안식구는 전혀 관계없는데 안식구 같은 제자가 이웃 동네 이장을 했어요. 아니 선생님 그래서 사과를 심으면 어디 부산이 좀 사과값이 좋아가지고 실으려고 그러면 침차에서 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스를 만들면 침차에 실어서 그걸 가지고 갖다 내면 제자들이 다 가지고 이것도 한두 개 먹는데 사과를 이렇게 한 차에 마셔서 막 8층을 써야 돼요. 그러면 아무나 들어올리기가 어려워 이게요. 그거 제자들이 다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자치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있어요. 무슨 보조도 있고 무슨 교육도 있고 많은데 근데 그냥 가서 덜썩 가서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잘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뭐 다 보니까 옛날 시장이나 옛날 국회의원이 지금 현직에 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안 씻고 제가 거기 과장급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여기 저 자네인가 뭐 이러는 아 걱정 마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좋은 일례 하나가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잘하는 집에서 선도는 가서 배우고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이제 옛날 규정이 잘못돼 가지고 60세 이상은 그런 자격을 안 주는 제도가 돼 있어요. 제가 66인데 안 되는 거라서 그래 이제 시에다가 시장 비서실장을 한 친구가 있는데 아 이 사람은 내가 이래서 나 같은 사람이 그 멘토 멘티 선도 농가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그 젊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건데 60살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 그 사람이 여기저기를 설득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그 6개월 동안 배운 것이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교수님 그거 어떻게 하냐? 아 그건 걱정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아 지금 뭐 칼슘을 줘야 하는데 우리 집에 만들어서 가져와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우리 집에 그 셀렉스라는 침차가 뭐 갖다 쓰시오 그러고 언제 우리 사람이 없는데 일꾼 좀 불러줘요. 그러면 이제 안 시고 지대를 통해서 한 100리쯤 된 데 가지고 거기 그 일꾼 몇 명 모양 그래서 뭐 한 차로 한 20명씩 와서 그 집 일꾼 봐주고 그러니까 혼자 외톨이가 됐던 것이 사람이 되면서 옆으로 도와줄 것이 생기고 옆으로 생기고 나도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나도 도움을 받고 그래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한 2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들도 이제 올해 사과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작년에 엉망이 됐던 걸 올해까지 다 보니까 다들 와서 아니 뭐 이런데 뭐 사과벌을 누가 갈아엎는다는 얘기로 와 있어요. 근데 사과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나 뭐든지 어릴 때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나중에 잘 가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아까 뭐 12호에 지우하고 뭐 32입하고 쭉 나오는데 맨 나중에 종심요건이라도 부리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잡고 제대로 법대로 돌아가면 나중에 그때 가서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법도에 지나치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모양을 잘 해놓으면 비가 오다 괜찮고 햇빛이 없더라도 다 아닙니다. 사람도 어릴 때 훈련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어떤 어려움도 겪고 나오고 어떤 지혜도 생기고 어떤 인간성도 생기고 이런 뭐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책 소개를 조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아야 면장이란 말이 빠져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그냥 가서 풀수하게 되면 아주 낭패를 보고 싶습니다. 낭패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드 비헤비어라고 해서 군지병상 누구든지 좋다 막 쏠리는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좁은데 수급이 조절이 안 된다고 애를 많이 먹는 것이 있습니다. 요 애가 여러분 화란병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국제경제학을 하신 분은 화란병이라고 더티 디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70년대 화란의 북해유전이 개발되면서 모든 자원이 석유와 관련된 데로 다 갔어요. 석유와. 근데 석유와 관련된 사용산업이 다 사라지고 나서 석유와 관련된 산업 때문에 다른 산업들이 있는 사람이 석유로 다 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산으로 돌아오려니까 벌써 다 선도설도 뭐도 다 틀어뜨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일종의 화란병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좋다면 한쪽으로 가서 다 쏠려 있는데 나중에 돌아오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이 한다고 다 하지 말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미리 거기 가는 걸 알아야 면장이라고 미리 뭘 좀 알아는 것이고 완전히 100% 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가라는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족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조급성입니다. 뭐든지 빨리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 농촌 생활이라는 것이 녹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든지 등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내가 1년 남는다는데 어디 가서 뭐 서예를 좀 배우겠다. 어디 가서 꽃꽂이를 좀 배우겠다.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느긋하게 죽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안 되면 올해 못 팔았으니까 내년에 팔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뭐 안 돼가지고 막 하면 병들어지고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거고 더딤을 즐길 줄 아는 영하고 안식 배우자고 이렇게 갔기 되면 그나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농촌 얘기를 중심으로 했는데 혹시 농촌이나 이런 얘기로 하신 분들한테 조금 길라잡이가 됐으면 좋겠고, 또 혹시 농촌 일은 아니고 다른 분에 가시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타블로이드판으로 복사는 안 되더라도 거기서 무슨 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보면 오늘 제가 쓴 얘기를 한군에 실었던 얘기를 몇 카피를 좀 놔뒀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가져가시고,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몰라서 명함도 조금 놔두시니까 가져가시고 가서 보시고, 이 기회가 좋은 인연이 돼서 오래 간직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